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3회 문제, 14년 3회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41번부터. 우리 41번 보시게 되면 유도전동기 회전력, 토크에 대한 문제인데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 공식 중에 보면요. 토크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 K에다가 이 공식이 그 옛날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R2의 제곱, 이건 상수입니다. 플러스 S의 X2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뭘 따져야 되냐면 토크와 전압은 어떤 관계 있냐. 여기 제곱이 빠졌죠. S의 E2 제곱의 R2입니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여기 S가 있죠, 분자에. 그리고 여기 S 자승이 있는데 약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남냐면 S분의 1이 남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크와 슬립은 반비례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 자리를 바꾸게 되면 슬립과 전압은 또 무슨 관계예요? 제곱의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요거하고요, 요거 우리 비례식 관계로 푸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공식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2차 기전력, 그죠? 전압밖에 없어요, 전압밖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계속해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 요거는 우리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죠. 변압기 쪽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 절연유가 들어가는데 그 절연유에 뭐가 나오냐면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구비 조건. 구비 조건. 그래서 이 구비 조건은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절연유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라는 놈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열이 발생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을 갖다 우리 시키려고 우리 절연유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일단은 누가 있냐면 절연 내리기 커야 돼요. 그 온도가 열이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점도가 낮아야 되겠죠. 우리 점도를 다른 말로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액체의 끈끈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된다. 우리 낮을수록 액체 상태가 되고 올라갈수록 높을수록 고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는요, 흥건히 액체 상태로서 물처럼 흥건히 이렇게 액체 상태가 돼야만 원활하게 변압기 운전시 냉각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또 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인화점이 있죠. 불 붙는 정도점.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높을 거. 우리 보통 130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인화점이 높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응고점은 낮아야 되겠죠. 영하 30도까지 해서 견뎌야 된다.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외울 건 없고요. 4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뭐 맞는 거, 아닌 거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틀린 거에서. 인화점이 낮을 것이라고 그랬죠.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30도씨 이상에서도. 그다음에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 그래서 얘는 영하 30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높고 낮고 이렇게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몇 번이면 2번이 되겠죠. 2번. 그럼 계속해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보시면 블록원선 및 직렬원선 한 쌍이 유도되는 기전력을 각각 2원유토라 하고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측 성간전압의 조정범위 물어봤는데요. 우리 일단은 여기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요. 3상 유도전압 조정기 얘기입니다. 3상 유도전압 조정기.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압 조정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상과 삼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유도전압 조정기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정직이라는 거죠. 회전기가 아니라 얘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뭐 회전기가 아닌 것을 해가지고 뭐 발전기, 전동기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누구냐 아닌 거. 그래서 정직이 바로 유도전압 조정기가 예전에 한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서 따질 게 조정 범위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조정 범위가 나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 일단 공식이 하나 있죠.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라는 공식이 하나 있죠. 공식이. 뭐 2차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제어각, 점호각을 줬을 때 이거는 1차 전압이고 이건 뭐 2차 유기전압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나오는 게 이제 조정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V1 플러스 마이너스 E2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이걸 쪼개면 V1 플러스 E2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E2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조정 범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플라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3상이면 여기 앞에다가 루트 3을 갖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루트 3을 갖다 3상이면. 그러면 지금 문제 43번은 3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플라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앞에 루트 3이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2번.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에 또 우리 유도전압 조정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갖다 이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그 조정 범위 말고요, 우리가 그 단상과 3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저 단상이라고 할게요.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나오냐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단상은 사인파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반복되기 때문에 교본작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본작의 원리가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단상이니까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위상차가 없다라는 거죠. 3상이 있는 거죠, 3상. 그죠? 120대 위상차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냐면 얘는 단락권선이 하나 들어가죠. 단락권선이 필요하다.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 단락권선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2차 측에 대한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한 경감입니다. 얘도 좀 잘 나오죠?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정 정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조정 정격 또는 조정 정격, 조정 용량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우리 단상은 P는 VI니까 P라는 놈은요 2차 측에서 전압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E2I2 이렇게 들어가죠. K부로 물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E2인데 여기 E2가 바로 누구냐면 조정전압이죠. 조정전압.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정전압을 갖다가요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플러스 하면 130, 마이너스 하면 70이죠. 그러니까 70부터 130까지 전압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인 전압을 조정하는 놈은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30V가 조정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 가지고 주어진 전압이고 얘는 이 전압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로 130까지, 밑으로는 70까지. 그래서 조정 전압은 항상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30V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3상위도 전압 조정기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첫 번째 누구냐면 얘는 120대 위상차가 회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전 자기의 원리입니다. 회전 자기의 원리가 되겠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가 얘는 이따가 되겠죠. 이 비교 설명하는 게 잘 나옵니다. 단상과 3상 비교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게 되면 단락권선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락권선이 필요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정정격은 어떻게 될까요? 단상에다가 뭐만 붙이면 될까?
루트 3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뭡니까? 2토, i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단위만 맞춰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3승이 아니더라도 이게 KVL의 얼음이 10의 3승으로 기본 단위로 바꿔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2차 전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2차 전류. 참고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44번에서 물어본 거 옳게 설명한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찾게 되면 2번밖에 없죠. 나머지 다 틀렸죠. 삼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단락건선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는 한쪽만 여러분들이 단상만 좀 기억을 하세요. 단상만 좀 암기를 해놓으시고 삼상은 사실 반대로 가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단상 쪽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자, 45번 보시게 되면 주파수를 50Hz 줬고요. 슬립이 0.2, 회전 속도가 600rpm일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극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를 잡을 수가 있죠. n이라는 놈은 요걸 갖다 우리가 제목을 회전자의 속도라고 하죠. 회전자의 속도인데 요걸 갖다 우리가 n이라고 씁니다. n. 그래서 요 n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 1-s의 ns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쓰게 되면 1-s ns p분의 뭐예요? 120 f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요 극수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우리 유도전동기 극수.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는 게 ns 값을 모르니까 이걸 넘겨야 되겠죠. 그죠? 1-s를 넘겨야죠. 1-s를. 그래서 NS를 구한 다음에 NS는 우리 P분의 120F니까 요것만 자리 바꿔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S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1-S분의 N이 됩니다. 그러면 1-S가 얼마예요? S가 얼마냐면 0.2를 줬어요. 0.2분의 N이 얼마냐면 회전자 속도가 600이라고 그랬네요. 600.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니? 여기가 750 정도 나옵니다. 750rpm. 그래서 우리 회전자의 속도가 바로 누구냐면 n인데 요 놈을 갖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750하고 요 자리를 바꾸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극수니까. 그러면 ns분의 120f가 되겠죠. 그럼 ns는 아까 우리 750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아까 얼마 줬냐면 맨 처음에 50Hz 줬죠. 그래서 요걸 구하게 되면 8극이 나오겠네요. 8극.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가도록 할게요. 46번. 46번 문제는 직육의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봤는데 우리 2회 때인가요? 지난번 2014년 2회 때 좀 문제 풀었을 때 본 문제인데 뭐냐면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정류자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그 양쪽이 브러쉬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뭐 0.1에서 0.25라고 했는데 이 정류자 요 접촉되어진 면 있잖아요. 이 면에 마찰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정류자가 계속 회전을 하니까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마찰이 발생되고 열이 발생되면 이 열에 견딜 수가 없으면 브러쉬 재질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이나 전압값을 갖다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접촉되어지는 열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큰 브러쉬를 선정을 해줍니다. 걔가 바로 누구냐면 탄소 브러쉬죠. 그래서 이 탄소 브러쉬의 특징이 누구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접촉 저항이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는 누구냐 그러면 탄소 브러쉬. 또 탄소 브러쉬 특징이 누구냐 그러면 접촉 저항이 크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겠네요. 3번. 자 이렇게 되겠고요. 넘어가서 4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보시게 되면요. 발전기에 있어서 계좌철심에 잔류자위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육이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답은 3번인데 우리 타야자하고 그 자유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봤을 때 발전기가 전동기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타야자 발전기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 자야자 발전기라고 그랬죠. 우리 세상에 여자는 두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타여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옆집 여자고 쉽게 얘기하면 자여자는 우리 집에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잔류자위가 필요 없어요. 얘는 지가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자기, 즉 자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건 누구냐 했으면 타여자. 답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자여자죠. 분권, 직권, 본권 다 자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3300이 200V, 그러니까 1차가 3300, 2차가 2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량은 10kV짜리를 주고 있고 단상 변압기 2차를 단락하여 1차 측에 300V를 가했대요. 그리고 2차에 120A가 흘렀답니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과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 %Z 변압기 쪽에서 임피던스 강화할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V1N분의 I1N에다가 그 Z1 곱하기 1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V1N분의 V1S가 있겠죠. 요걸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인데 요걸 갖다 물어본 거죠. 지금 임피던스 강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뒤에 또 있죠. 원래 또 공식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또 하나가 IS분의 IN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요 뒤에 있는 공식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임피던스 전압을 좀 먼저 구해볼 건데요. 지금은 어떻게 구할 건 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얘도 물음표고 얘도 물음표니까. 그래서 요리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한 게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V1S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V1S라는 놈은 I1N에다가 Z1을 갖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1을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I1N을. 그 다음에 Z1을 갖다가 임피던스를 갖다가 잡아줘야 되는데 임피던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안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가야 되면 권수비를 가져가야 됩니다. 권수. 그래서 권수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류값을 구해야 되겠죠. 전류값을 I1N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값을 갖다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수비부터 구하면 A라는 놈은 항상 V2분의 V1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어진 2차 전압 200분의 그 다음에 V1 3300 요걸 갖다 이용해가지고 권수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6.5가 나오죠. 그러면 전류비는 어떻게 되냐면 I1분의 I2잖아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전류는 항상 반대니까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 전류값을 갖다 2차 전류값 120A라고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I1S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2차를 단락했기 때문에 I2S 값이 되는 거죠. I2S 값.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I1은 정확한 전격 전류는 아니고 사실 I1S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단락을 시킨 상태니까. 그러면 I1S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I1S는 자리를 바꾸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그럼 16.5분의 I2S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2차에 흘렀을 때 단락 전류가 120A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차 측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7.27A 정도 나옵니다. I1S가.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임피던스 Z1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Z1은 뭐야? I1분의 V1이잖아요. 그럼 I1S분의 V1S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I1S는 아까 구한 7.27을 집어넣으시고요. V1S는 그 1차 측에 전압인데 아까 우리 문제 조건에서 맨 위에 보시면 단상 변압기 2차를 단락하여 1차 측에 300V를 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락시켰을 때 1차 측에 걸린 전압이 300이니까 V1S 값이 30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임피던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단락 전류이기 때문에 그 단락됐을 때 1차에 걸린 전압을 갖다가 두 개를 나눠주면 Z1 임피던스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Z1 값을. 그럼 임피던스 Z1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41.26A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조건에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우리가 I1N인데 I1N은 어떻게 구하냐면 V분의 P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제가 또 한번 구해보죠. I1N은 전격전류니까 우리 단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V1N분의 P로 구하면 되겠죠. 그 용량이 주어졌으니까 V1N은 우리 1차 33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값은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10kb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얘가 3.03 정도가 나오네요. 암페어. 그럼 이제 V1S를 구할 수가 있겠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의 전격절 여기서 구하고 3.03 곱하기 그 다음에 Z1 값 41.26이 되겠죠. Z1 요거를 곱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어렵냐면 그냥 구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단락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락 조건을 가지고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권수비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요걸 구한 값이 125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25 들어가 있는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얘를 구했잖아요. 요거를. 그 다음에 이 V1에는 3300이잖아요. 1차 전격 전압이니까. 그럼 얘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두 번째 구할 거 여기다 한번 잡아드릴게요. 퍼센트 Z는 V1N분의 V1S가 되겠죠. 곱하기 100. 그럼 1차의 전격 전압 아까 3300이라고 했으니까 3300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V1S는 여기 125V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3.8% 정도 나오네요.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125V에 3.8%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좀 까다로운데 이 단락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번수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락 전류 값을 2차 측에 단락전을 줬으니까 단락전 1차의 단락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차의 단락전을 구하고 그 Z는 I분의 V니까 단락됐을 때 전압과 단락될 전류 구하면 1차 측에 존재하는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단위가 옴이죠. 암페어가 아니라 옴.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전류에다 임피던스 곱해서 임피던스 전압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알 수 있으니까 임피던스 구하면 되겠죠. 퍼센트 값. 좀 어렵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48번까지 봤고요. 계속해서 4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뭐 틀려도 되니까 쉬운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린 기본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좀 답으로 보시든가 과감하게 좀 버려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60개 이상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결선 방식의 특성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얘는 비접지죠. 델타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전압은 110kV가 아니고 77kV 이하 계통에서 우리가 사용되죠. 배전용 변압기 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찾게 되면 답은 쉽게 2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죠. 접지할 수 없다는 건 비접지 방식. 우리 Y결선이 접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보시게 되면 우리 50번에서 그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수온정류경 변압기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거 물어봤는데 보통 우리가 그 상수가 커지면 맥동률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맥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실제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맥동이라고 하는데 상수가 커질수록 맥동률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직류 쪽의 용량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철이나 용량이 큰 수온정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대용량인데 보통 이 대용량에서는 상수가 큰 놈을 쓰겠죠. 그래서 육상 이중성형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수가 제일 큰 놈 찾으면 되겠죠. 그래 용량이 커지니까. 그 다음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자, 실하계 전동기 밑줄 하나 그시면 돼요. 특성 가장 가까운 전동기인데 우리 실하계 전동기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와 같죠.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우리 분권 전동기와 특성이 비슷한 정속도 전동기죠. 우리 예전에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 작은 거에서 직가 분차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직류기 쪽에서. 그래서 정속도에 가까운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52번 볼까요? 52번 문제.
정역 운전을 할 수 없는 단상 유도 전동기 물어봤는데 이 쉐이딩 코일형이죠. 얘는 그 구조적으로 보시면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회전 방향을 안에 있는 권선을 바꾸던가 해가지고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정회전, 역회전, 쉐이딩 코일형은 구조상 바꿀 수 없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보시면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랬는데, 소극여자 방식 체험한다 맞고요. 풀날 효과, 풀날 효과 크게 했을 때 안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속계 동작을 신속히 한다. 예민해지면 이제 조속기가 예민해지면 고쳐서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신속히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동기 리액턴스를 크기가 아니라 작게 해줘야 되겠죠. 3번이다 그렇죠. 동기 리액턴스가 커지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도가 오히려 불안정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를 증가시키려면 단락비를 크게 해주고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동기 임피던스는 작게 해줘야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우리 안정도 쪽에서 보면. 그래서 리액턴스는 무조건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는 교류발전기 회전수 물어봤는데, 극수가 하나는 6극짜리래요. 6극. 그리고 교류발전기라는 얘기는 우리 동기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기기가 교류기니까. 그래서 NS는 120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요, 직류발전기라고 하면 회전수가 그냥 N인데, 교류발전기다라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동기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기기가 교류기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교류전동기 얘기하면 동기전동기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는 똑같죠. 발전기하고 전동기 구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고, 또 하나가 병렬운전하는데 극수가 8극짜리래요. 그리고 NS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교류발전기 회전수 NS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요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떻게 푸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거 병렬운전 할 적에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중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 키위주 곱하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위상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해 전방이 일치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주파수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다가 그 주파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해보면 우리 동기속도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여기서 F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됩니다. 그럼 120분의 NS가 1200이고요. 극수가 6극입니다. 그럼 요걸 나누면 10이잖아요. 그럼 60Hz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주파수가 같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가 두 가지를 쓰는데 60 아니면 50이거든요. 우리나라는 60, 일본은 50Hz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제품과 일본 제품을 동시에 병렬운전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파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항상 같은 놈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놈을 60Hz 주고 왔는데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죠. 이걸 다시라고 할까요? 그럼 NS 다시는 이것도 P 다시라고 할게요. P 다시분의 120F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P 다시가 8극이죠. 120의 주파수가 60.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900rpm이 나오죠. 7200 나누기 8이니까 8970에서 900rpm.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일단 답을 찾으면 2번에 있습니다. 2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우리 공식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 NS라는 놈은 뭐예요? P분의 120F잖아요. 그럼 이 120이라는 숫자는 초당 회전수를 갖다가 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60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 F라는 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서 주파수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 하나의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절대 변할 수가 없죠. 아까도 했지만 우리 60을 구한 놈을 그대로 또 하나의 발전기에다가 60 또 넣어가지고 NS-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900이 나온 거니까 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반비례 곡선에서 나오는 게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림 문제가. NS가 있고 여기 극수 P가 있을 때 두 놈은 반비례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반비례 곡선이. 이 그림도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반비례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례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6대 1200은 8대 NS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례식 쓸 때는. 그럼 반비례는 뭐예요? 어차피 얘하고 얘가 반비례니까 분의 1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또 역수를 취하게 되면 번분수 취하게 되면 위아래가 바뀌어버려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1200대 6분의 1은 NS-일 때 8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비례니까 비례면 6대 1200은 8대 NS-잖아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반비례면 이거 바꿔주면 돼. 이것만. 요놈하고 요놈은 위아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반비례 그 비례식이 되는 거죠. 반비례식. 그럼 어떻게 되면 8대 1200이란 놈은 몇 대? 위아래 바꾸니까 6대 NS-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래서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NS-는 뭐예요? 8분의 6 곱하기 1200이 되는 거죠. 얘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지. 7200에 8을 나누니까 900알 나오죠. 푸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푸는 방법.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상수기 때문에 반비례에 의해서 반비례식을 써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위아래만 바꿔주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계속해서 5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우리 기사 문제하고 산업기사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뭐 단답형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정도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차이가 되겠죠. 기사가 아무래도 계산 문제 쪽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고 뭐 공식은 똑같다는 거죠. 공식 똑같은데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조금 더 공식을 하나 더 써서 풀어야 되느냐 적게 풀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5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5번 문제는 지금 변압기 쪽 문제인데 어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저항 강화가 1.5%고요. 리액턴스가 3%를 얻었대요. 부하의 역률이 80%. 앞선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뭐냐? 앞선에다가 밑줄 그으면 되겠죠. 우리 변압기의 그 전압 변동률 쪽에서 공식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또 하나 공식이 뭐예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인데 일단은 P 값이 뭐냐고 했냐면 저항 강화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P가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Q 값이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뿌라 마이너스 부호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압 변동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때는 언제냐? 지역률 때입니다. 지역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언제냐면 진역률 때죠. 진역. 앞설 때 역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앞선이라고 역률을 줬으니까 당연히 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우리가 유도부할 때, 그 유도부하라는 거는 L을 얘기하는 거죠. L일 때는 우리가 지역률 해가지고, 이게 느릴 때잖아요. 그 다음에 C라는 놈은 앞설 때, 진상. 이건 지상. 그래서 우리 L은 플러스 C는 마이너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줍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하는 L이 기준이죠.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근데 지금은 앞설 때로 쓰니까 진역률이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취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럼 이 공식 가지고 결론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항 강화와 리액턴스 강화를 줬으니까. 그럼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P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저항 강화율을 갖다가 지금 얼마 줬냐면 1.5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역률을 갖다가 얼마 줬냐면 앞설 때 역률 0.8이 되겠죠. 80%. 그 다음 마이너스에다가 리액턴스 강화율이 3%래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0.6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삼가함수 공식이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 되니까 얘가 1이면 얘가 0이잖아요.
그렇죠? 1의 제곱은 1이고 0의 제곱은 0이니까 그대로 1이 나오겠죠. 이게 1이라는 게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트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0.8일 때는 얼마예요? 0.6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코사인 제곱이 0.8이 아니라 코사인 값이 0.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0.8의 제곱이니까 0.64가 되는 거고요. 0.6의 제곱이니까 0.36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8이면 0.6, 0.6이면 0.8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걸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요게 우리 1.2인가요?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8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냐면 마이너스 0.6% 정도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0.6%. 그래서 요게 답이 얼마냐면 1번에 있죠. 답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압기 쪽 전압 변동률은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다. 역률 때문에 진상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교류 발전기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권선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동기기 쪽에 우리 권선의 그 개수에서 나오는데 우리 권선의 개수를 K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단절권 개수 KP와 분포권 개수 KD를 곱한 놈이 권선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누구냐면요. 이걸 우리가 권선 개수 권선법이라고 뭐 얘기를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용되는 권선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우리 단절권입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면 분포권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전절권으로 갑니다 그랬는데 전절권은 안 써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사용되지 않는 권선의 개수가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절권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집중권입니다. 두 가지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건 단절권과 분포권이고 사용되지 않는 건 전절권과 집중권이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걸 따질 때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죠. 비교했더니 얘네들은 고조파 제거가 되는데 얘네들은 고조파 제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절권으로 갑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고조파 발생을 방지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보시게 되면 제동건선의 주목 좀 물어봤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과연도 지금 우리 2014년 기사 산업기사 뭐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동건선은 역할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동 토크 발생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전압 방지 또 뭡니까? 우리 그 전압, 전류 전압, 하향 개선.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 파트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사든 산업 기사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뭐 난조 방지가 되겠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5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 물어봤는데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이라는 건 우리 전기자 반작용 쪽에서 나오는데요. 16기의 전기자 반작용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자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요. N극 왼쪽에 그 다음 오른쪽에 S극이 존재하겠죠. 계자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그 전기자 중성 축이 존재합니다. 전기자 중성 축이. 그래서 이 전기자의 원통 모양인데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 축이 이제 가운데 중점에 있는데 여기 이제 코일을 감았겠죠. 전기자 건선에. 여기도 이제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건선을 감아가지고 여기는 다 들어가는 방향. 그다음에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자를 회전시키게 되면요. 암페의 오른나서 법칙 들어가는 방향 또 나오는 방향으로 인해서 자속이 하나 만들어지죠. 전기자가 회전할 때에 발생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나가기도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퍼져나가는 느낌의 자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으로 인해서 축이 알파만큼 이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보극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나가는 자속에 의해서 주자속이, 우리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니까 감자작용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계좌 건선에다가 코일을 감아주는데, 얘하고 서로 상쇄를 시켜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죠. 그럼 아까 이렇게 돌아나갔으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또 하나의 자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놈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사라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주자속만 존재하더란 얘기죠. 이 권선을 갖다가 계좌극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코일을 감아서 표현하는 권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보상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정의 가장 효과적인 큰 방지법이 누구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지법, 보상권선이 답이고요. 어떻게 감았어요? 전기자 권선의 전류의 방향과 계좌 권선의 전류 방향 서로 반대죠. 여기는 또 반대로 감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요,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서로 상쇄를 시켜야 되니까 같은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상쇄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면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예요?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갖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 글자만 기억을 해주세요. 정반대라고, 이렇게. 정반대.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면 4번이 되겠죠? 우리 항상 기억하자.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 권선은 어떻게 감냐? 정반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들어갑니다. 두 문제 남았죠? 세 문제. 네. 두 문제가 남았네요. 59번, 60번. 그렇죠. 보도록 합시다. 59번 문제. 59번은 그 기전력 문제인데요. 파권에다 밑줄을 그시면 돼요. 파권에. 권선법이 나왔는데, 우리 그 파권이란 놈은 일단 공식 한번 써볼게요. 우리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직류발정의 유기기전력 공식, 그 중권 파권 권선법이 나오면요, 무조건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 공식을 써서 풀면 됩니다. 물론 여기 옆에는 K 파이 N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자속이 커지면 기전력도 커지고, 회전수가 빨라져도 기전력이 커지고요. 회전수가 빨라지면 자속은 감소한다. 뭐 이런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 그 권선법 내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2라는 놈은 뭐예요? A분의 P자 파이의 60분의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파권이 나왔잖아요. 파권을 갖다 우리가 직렬권이라고 하는데, 이 파권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병렬의 수가 얼마냐 그랬을 때 2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외우기 위해서 쪼꼬파 2로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쪼꼬파 2. 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렬권을 얘기하는데요, 중권에서는 병렬의 수와 극수가 같아요. 따라서 같다는 얘기는 뭐야? 요놈이 약분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중권에서. 파권에서 약분이 안 됩니다. 물론 얘가 2극짜리가 주어지면 약분이 되겠지만 2극짜리는 없어요. 대부분 2극짜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10극 줬죠? 그럼 2분의 10이 되겠지. P가 극수니까. 그 다음에 Z는 우리 총도체수죠. 총도체수가 얼마냐면 600 줬고요. 그 다음에 자속수가 얼마냐면 0.0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극당 자속이라는 얘기는 이 기전력 값 또한 한극에 대한 기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0분의 회전수가 얼마냐면 600 줬죠? 요걸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0은 5고요. 600이 0.01이니까 얼마? 6이죠? 그 다음에 요거 나누니까 10. 그럼 300V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 권선법 줬을 때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A분의 P자 파이 60분의 N으로 외우는 거구나. 파권은 쪼꼬파이에서 병렬 회로수가 2개고, 중권은 언제나 극수와 병렬 회수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브러쉬의 수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브러쉬의 수도. B를 브러쉬의 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파권은 언제나 2개고, 중권은 다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동력 이용기기에서 GD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 물어봤는데, 이 GD제곱을 갖다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플라이휠 효과가 뭐냐, 회전체의 속도 변동을 줄이기 위한 회전 에너지를 축적하는 원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그 경운기에 보면 동그란 원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에 그 적합한 건 누구냐면 바로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플라이휠 효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해결을 해봤는데요. 20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그 2013년도, 2014년도는 다 해결했고 2013년도 1회부터 해서 또 문제풀이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